그래서 오늘 파일명은 엑스코드 인터널스였는데 네, 제목을 조금씩 바꾸다가 좀 엑스코드의 깊은 곳을 이해하는 버전이고요. 참고로 약간 매운맛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시고 있는 게 매우시면 좀 참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왜냐면 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드시다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너무 매운 것 같다 그러면 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자기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외부에 소개할 때 시인을 꿈꾸는 디지털 엔지니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시인이 못 돼서 네, 그냥 계속 시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이제 3명의 차일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코드스쿼드에서는 대표 역할이랑 모바일 마스터 역할을 하는데, 코드스쿼드를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저희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영이랑 같이 하고 있는 우아한 테크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커넥트 재단이랑 같이 하는 부스트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랑 같이 하는 소프트웨어 부트 캠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3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교육만 하고 이제 사실은 채용이 더 급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이 사실 직무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무 교육은 회사에서 사실 돈을 좀 내고 채용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회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돈을 내고 교육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받아들여준 회사들 위주로 네, 교육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화면이 미러링이 안 돼서 여기에는 계속 잡스. 그래요? 얘는 왜? 혹시 3개가 다 미러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세팅해 볼게요. 얘는 얘도 미러링을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네, 이제 나옵니다. 네. 해상도가 달라졌다.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네, 하다가 바꿀게요. 이게 자꾸 바뀌어버려서 윈도우로 해놔야겠다. 자,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저랑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레츠스위프트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뭐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회사들 모임이나 소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어서 매달에 이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레츠스위프트 뉴스레터. 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는 아니네요. 구독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애플 티셔츠를 많이 모으고 있어서, 네, 어느 순간 집에서 모든 사람이 애플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집이랑 사무실에 이제 여러 구형 애플 장비들이 있고요. 아이맥이랑, 네, 애플2 시리즈들이 좀 있고, 옆에 보이는 것처럼, 네, 그 WWDC를 매년 운 좋게도 매년 참석할 수 있어서, 네, 딱 11년을 연속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티켓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 이제 아이폰이나 엑스코드, 뭐 코코아 인터넷 같은 네, 아이폰 맥 개발 관련된 책들을 좀 써서 네, 한 몇 권 되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다 단종됐고요. 네, 지금은 코코아 인터넷 아마 다음 버전 정도를 작업할 예정입니다. 오. 근데 컴퓨터가 멈췄어요. 맥부가 힘내. 무슨 일일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완전히 맥북이 멈췄는데요? 잠깐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려나요? 오늘 뭔가 시작부터
네, 제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해킹당한 건 아니겠죠? 네, 잠시만요. 네, 됐어요. 얘는 나가고 있고 다 미러가 되고 있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모아놓은 아이맥들은 다 전시를 하고 있고 부팅이 가능한 상태고요. G3, G4, G5 인텔 아이맥, M1 아이맥 6대가 폼팩터별로 가지고 있고 애플2, 애플2C, 네, 맥 큐브까지 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엑스코드 인터널스라는 주제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진행 순서는 6단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엑스코드를 실행하는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인덱스를 만들고 빌드하고 앱을 실행하고 테스트하는 이 6단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를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엑스코드를 매일 쓰잖아요. 근데 매일 쓰는데 이 엑스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은 엑스코드가 어떤 식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떤 기능을 활용하는지를 이제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데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좀 어렵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쉽게 사용하거나 혹은 더 어렵게 깊이 있게 사용을 하려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엑스코드라는 게 자주 쓰는 기능들은 뭐 익숙하게 잘 쓰지만 실제로 뭔가 안 되거나 그랬을 땐 엑스코드를 탓하기보다는 저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느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네, 주제를 했고요. 자, 엑스코드를 실행하는 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스코드를 딱 앱을 클릭하면 이제 앱이 실행이 될 텐데 엑스코드를 클릭한다는 것 자체는 엑스코드의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네,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건데 이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꼭 이제 우리가 파인더에서 엑스코드를 찾아서 클릭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안에 네, 패키지를 열고 이 안에 있는 네, 맥OS 폴더 안에 있는 이 엑스코드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실행해야만 기능을 쓸 수 있는 게 가끔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새 엑스코드가 나왔는데 운영체제를 새로 올리지 않으면 구형 엑스코드는 새 운영체제에서만 실행이 되게 그러니까 아니지 새 엑스코드는 새 운영체제에서만 실행이 되게 제약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끔씩은 요거 그 앞에서 앱을 실행하는 거는 막혀가지고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막혀져 있는 표시가 나는데 안에 들어가서 실행하면 실행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터미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서 엑스코드를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똑같이 엑스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앱을 실행하는 게
앱을 실행하는 게 저기에서 실행하는 것만 실행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맥 앱을 실행한다는 거는 앱 안에 번들 구조 안에 있는 요 바이너리를 실행한다는 얘기인데, 요 번들 구조가 오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프레임워크 번들이나 파일 패키지나 앱 번들, 우리가 만드는 아이폰 앱이나 맥 앱 모두 다 번들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고, 네. 그 내용들을 그래서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번들이라는 거는 실행 파일이나 리소스 뭐 여러 가지들을 묶어서 그 왜 마트 가면 이렇게 테이프를 묶어서 여러 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번들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실행하고 싶은 바이너리와 관련된 리소스들을 묶어서 네, 처리하는 애들을 번들 구조라고 하는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쇼 패키지 컨텐츠를 해서 볼 수 있는 이 구조가 전형적인 번들 구조입니다. 이 안에 이제 바이너리도 들어가 있고 뭐 리소스도 들어가 있고, 네, 그렇게 포함된 애들이고요. 그 폴더 구조다 보니까 이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메타 정보가 필요한데, 그 내용을 네, 표현해 준 애가 인포피리스트죠. 우리가 잘 아는 네, 앱을 만들 때 항상 채워 넣는 피리스트 파일이 네, 요 번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넣어주는 메타 정보고요. 자, 그리고 엑스코드 번들 안에는 그 바이너리와 리소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폴더나 디벨로퍼 폴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프레임워크 폴더들이 있는데,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폴더 안에는 그 버전에서 확장되는 확장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ML이나 인스트루먼트, 리얼리티 컴포저 프로 같은 애들도 여기 같이 배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 실제로 이제 몇 버전의 SDK로 빌드해야 되는지, 우리 흔히 하는 iOS SDK가 여기 디벨로퍼 밑에 플랫폼별로 여기 툴체인이 빌드하기 위한 용도가 여기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뭐 리소스 이런 다른 것들은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 추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뒤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설명할 때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설명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 컨텐츠 안에 여기 디벨로퍼 아래 보면 그 유저 빈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데, 이 빌더 안에는 다양한 명령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명령들을 가지고 엑스코드가 내부의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서 빌드도 하고 디버깅도 하고 네, 그런 처리들을 하고, 여기 안에 이제 그 스트링 파일, PNG 파일, 인터페이스 빌더 처리도 다 여기 안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피 PNG도 있는데요. 이것도 내부에서 리소스 이미지 같은 걸 넣으면 내부에서는 저 카피 PNG를 가지고 용량을 살짝 줄여요. 앱에 올라갈 때는. 그런 작업들을 다 내부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안에는 이제 툴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툴체인이라는 거는 그 엑스코드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진짜 엑스코드만 쓰는 애들이에요. 요 앞에 있는 애는 그 개발자 도구들을 다른 애들이랑 같이 쓰는 애들인데, 여기는 딱 엑스코드 내부에서만 쓰는 애들이고요. 스위프트 명령이나 소스킥 관련된 명령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코드가 실행될 때 그 엑스코드도 유저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 디폴트 값은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들어있는데 com apple dt xcode plist라는 파일 안에 유저 디폴트가 들어있는데, 이 파일에 뭐 창 위치라든가 뭐 몇 개가 떴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장이 돼서 가끔씩은 이 파일을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열면, 프로젝트 엑스코드만 실행을 하면 엑스코드가 저기까지 값을 열고 실행이 되는데, 프로젝트나 네, 우리가 아는 프로젝트 파일이나 워크스페이스 파일을 열면 그 안에 이제 리소스들을 쭉 모든 파일들을 다 열어서 이렇게 엑스코드가 이렇게 보여주죠. 네, 이렇게 보여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일을 열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것 자체도 네, 제가 바탕화면에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 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프로젝트 파일도 번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 패키지를 하시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폴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안에 PBX 프로젝트나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나 이 두 가지가 실제 파일이고요. 얘는 번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막 파일을 추가하다 보면 가끔씩 충돌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주로 요 파일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충돌난 것들이 여기에 남아 있으면 요거를 열어서 이제 엑스코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요걸 열어서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를 조금이라도 알아두시면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어디에 뭐가 겹치면 안 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예 엑스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제 그 엑스코드 새 버전이 나왔는데 아예 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뭐 이제 애플 실리콘이 새로 다 왔다 그러면 애플 실리콘용과 유니버셜용을 따로 이제 유니버셜용과 인텔용을 따로 배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M1 실리콘에서는 인텔 버전의 엑스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API 제약 때문에 이제 엑스코드 새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 기능이 맥OS의 기능 때문에 맥OS가 업데이트 돼야만 실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엑스코드가 실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드물게 유저 디폴트 값에 엄한 값이 들어있는 경우에 엑스코드가 또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뜨자마자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유저 디폴트 값을 확인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버전의 엑스코드가 뭐 여러 버전을 설치하실 수 있긴 한데 가끔씩 다른 게 떠 있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띄워놓은 프로젝트 파일을 디폴트로 항상 열려고 하는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파일이 깨져 있으면 가끔씩 같이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프로젝트만 못 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엑스코드가 안 되는 경우는 이런 정도가 있고요. 자, 엑스코드가 무사히 실행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코드가 어떤 파일들을 찾게 되냐면 그 여러분들 계정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 디벨로퍼 밑에 가면 이제 시뮬레이터랑 디벨로퍼 디스크 이미지, 툴체인, 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만나는 뭐 딜라이브드 데이터, 빌드하면 생기는 딜라이브드 데이터 파일들을 폴더들을 찾게 되는데 이제 요 폴더들은 실행이 되고 나서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엑스코드 15, 16부터는 디스크 이미지를 이제 시작하면 다운로드를 받는 그 프로그레스 바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고요. 요게 사실 되고 나야 그 내부의 툴체인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엑스코드 툴체인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요게 없으면 요새는 아예 시뮬레이터도 안 뜨고 뭐 빌드조차 안 되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체인은 주로 이제 스위프트 다른 버전 이제 스냅샷 버전이라고 하는 새 버전이 베타로 나왔을 때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따로 설치하면 여기에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코드의 아카이브나 딜라이브 데이터 정도는 자주 보시게 될 것 같고 디바이스 로그 이제 하드웨어를 맥북에 연결을 하면 그 심볼 데이터랑 뭐 로그랑 이런 걸 다 복사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폴더를 알고 계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코어 시뮬레이터 폴더는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엑스코드가 올라갈 때마다 코어 시뮬레이터 폴더에다가 여러 시뮬레이터 버전을 계속 받아서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여기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들어가셔서 지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코드를 여러 개 깔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밑에 이렇게 엑스코드를 여러 개를 이름 바꿔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엑스코드를 어떤 걸 쓸 건지 선택하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엑스코드 셀렉트라는 명령이 있어서 그 버전 중에서 디폴트로 명령 세트를 어떤 걸 쓸지를 정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코드 셀렉트라는 명령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로 뭘 하실 수 있냐면 엑스코드가 처음에 안 깔려 있을 때 그 코맨드 라인 툴스를 설치할 수 있는 명령도 요걸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코드랑 상관없이 들어있는 명령어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들을 막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시면 프로젝트가 딱 뜨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엑스코드가 여기 위에 이렇게 막 진행 표시를 내리면서 여기 표시가 되면서 프로그레스 바가 표시되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인덱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일들이 어디에 뭐가 있고 소스 파일이 뭐가 있고 그 안에 구조가 뭐가 있는지를 다 분석해서
저장해 놓는 거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우리 책 보면 이렇게 인덱스 붙여 놓는 것처럼 엑스코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기록해 놓는 게 인덱스인데요.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들, 뭐 모듈이나 스위프트 패키지 모듈이나 프로젝트 모듈들 안에 파일들 안에 함수 안에 무슨 타입 이런 식으로 단계들이 나눠지면 인덱스는 그 구조들을 다 하나씩 뒤져서 어디서 뭘 사용하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을 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파일에 뭐가 있고 어떤 모듈에 어느 파일이 있고 어떤 파일 안에 어떤 타입과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어디서 사용하는지를 그 관계들을 모두 다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들이 때로는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내부에서 이 동작을 대신 해주는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애플이 만들어 놓은 스위프트 신텍스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스위프트 구조를 분석하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문법 구조를 다루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예전에는 C++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스위프트 컴파일러를 스위프트로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빌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가 이거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엑스코드는 어떻게 쓰냐면 소스킷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스킷한테 코드를 보내주고 자 이거 분석해줘 라고 하고 뭐 컴파일 오류가 있는지 문법 구조가 오류가 있는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 자동 완성할 때도 이 소스킷 데몬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자동 완성이 될 건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 스위프트 신텍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사이트가 있어요. 스위프트 AST 익스플로러라는 사이트가 일본 라인 개발자분인가가 만드신 건데 요 스위프트 코드를 넣으면 이제 구조를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소스킷을 외부로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를 하면 내부에 저장이 돼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우리가 많이 보는 빌드할 때 만들어지는 그 derived 데이터 아래에 인덱스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폴더 이름은 index.noindex예요. 참고로 이 .noindex가 폴더 뒤에 붙으면 스팟라이트이 인덱싱을 안 하는 폴더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noindex는 스팟라이트이 안 읽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얘는 그래서 인덱스 폴더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 데이터 스토어라는 거 안에 요 파일들과 파일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파일들이 인덱스 DB가 사용하는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가 인덱싱이 될 때마다 여기 아래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derived 데이터 아래에 계속 생겨요. 근데 이게 생기는 게 심볼이라는 기준으로 생기는데요. 이 심볼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위프트 문법에 있는 이넘, 뭐 컨스트럭트, 클래스, 프로토콜 이런 애들 그런 구조들의 이름들을 기반으로 심볼 단위로 그 연결고리들이 생기는데요.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한 자료는 제가 작년에 레츠 스위프트에서 발표한 슬라이드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로 코드 컴플리션, 이제 점 찍으면 뒤에 추천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인덱스 정보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우측 코드 메뉴를 누르시면 점프 투 데피니션 요 그 사용하는 코드에서 점프 투 데피니션을 누르면 그거의 선언부로 점프해 주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쇼 컬러스는 이 함수를 선언해 놨으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곳들을 다 알려줘요. 그걸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edit all in scope는 변수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그 변수를 사용하는 곳이 다 동시에 바꿀 수 있게 사용해 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리팩터는 그 함수 이름을 바꾸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곳까지 다 찾아가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메뉴 동작들도 다 인덱스를 활용해서 동작이 됩니다. 근데 인덱스가 프로젝트가 좀 커지면 인덱스가 잘못돼 가지고 이 동작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미 이 신텍스 하이라이팅이 이렇게 보라색
뭐 핑크색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면 인덱스가 다 된 거고요. 저게 안 보이면 인덱스가 다 안 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가끔씩 큰 프로젝트를 읽으면 요게 회색으로 그냥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덱스가 깨진 거고요. 그렇게 인덱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인덱스가 되게 느린데 얘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는 명령이 없습니다. 빌드는 우리가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인덱스는 끌 수가 없거든요. 대신 지 스스로 깨질 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답답한 녀석이고요. 인덱스는 심지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클린을 하면 그 폴더 딜라이브드 데이터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사라지기는 해요. 근데 네,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덱스에 계속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깃브랜치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전 깃브랜치나 새 브랜치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인덱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덱스가 잘못 저장되는 경우, 아니 저장은 제대로 돼 있는데 예전 걸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하이라이트나 자동 완성이 안 되면 인덱스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덱스 DB는 메모리에 올라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엑스코드를 껐다 켜야지만 다시 불러와요. 그래서 인덱스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엑스코드를 껐다 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를 사용을 한 다음에는 빌드를 하게 될 텐데, 빌드하는 과정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흔히 예전에는 이렇게 C 파일 같은 우리가 컴파일러들을 배우는 언어들에서는 소스 코드가 있으면 그걸 컴파일러가 번역해서 어셈블러 만들고 어셈블러 기계어로 번역해서 목적 파일을 만들고 얘네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스위프트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스위프트 파일은 어셈블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바로 목적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파일들을 묶어서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실행 파일 자체가 뭐 C도 마찬가지지만 저 실행 파일 말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스태틱 라이브러리나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같은 걸로 묶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명령이 조금씩 다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목적 파일 들을 부터 이제 기계어로 만들어진 이 실행 파일들이 우리가 흔히 실행 파일을 만들 때는, 빌드를 할 때는 엑스코드에서 여기서 이 타겟을 정하시잖아요. 타겟 데스티네이션들을 정하는데, 여기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네, 데스티네이션을 정하는데 맥용은 별로 복잡하지가 않은데 이제 아이폰용이 되게 복잡하죠. 아이폰용은 이제 시뮬레이터를 고를 수도 있고 빌드용도 고를 수 있고 디바이스나 뭐 아이패드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지원하면 또 맥까지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를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데스티네이션에 따라서 어떤 아키텍처의 어떤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를 고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컴퓨터랑 상관없이 어디에 설치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드하는 애들은 시뮬레이터용이 있고 네이티브용이 있죠. 시뮬레이터용은 앱스토어에 못 올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물론 설정도 다르지만 아키텍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애플 실리콘이 돼서 애플 실리콘용으로, 그러니까 아이폰용으로 빌드를 하면 애플 실리콘 맥에서 실행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게 딱 떨어지게 안 맞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전히 iOS계에서는 이 에뮬레이터가 제공이 되진 않죠.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은 요게 제공이 되지만 iOS는 시뮬레이터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터와 앱스토어에 올리는 빌드용 타겟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빌드하는 단계는 그 엑스코드 설정에 보시면 타겟별로 빌드 페이즈라는 곳에 가시면 요 순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고요. 이 순서대로 빌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디펜던시예요. 첫 번째는 디펜던시라서 뭐냐면 의존성이 있어서 먼저 빌드해야 되는 애가 있으면 걔부터 먼저 빌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거를 빌드하게 되고요. 내 거를 빌드할 때는 여기 컴파일 소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만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드하게 된 애들을 목적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에 있는
네,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실행 파일은 번들의 아까 운영체제 그 폴더에 복사가 되고 나머지들은 여기 리소스에 있는 애들이 복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번들을 만들 때 여기까지 빌드가 된 다음에 요거를 복사하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빌드는 타겟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타겟을 추가해서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도 여러 타겟을 만들어서 빌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공통 라이브러리다 그러면 프레임워크 타겟을 만들고 뭐 맥용 앱 타겟을 만들기도 하고 아이폰 앱 타겟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빌드하는 단위를 타겟 단위로 만들게 되는데 드물게 서브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그 구조 안에다 프로젝트를 드래그해서 이제 서브 프로젝트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서브 프로젝트도 같이 빌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꼭 그 타겟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빌드를 할 수 있고요. 가장 비슷한 예제는 그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코코아팟 같은 거 설치하시면 워크스페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그 팟의 서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같이 빌드하는 구조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드하는 동작은 뭐 그래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코드에 그 빌드 리포트 로그를 열어보시면 어떤 순서대로 빌드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열어서 오른쪽에 이제 가끔씩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를 오른쪽에 가보면 이렇게 그 가로선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 실제로 어떤 명령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빌드를 했는지 상세 로그가 나와요. 그럼 요거 문제가 됐을 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걸 열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어떤 속성 값에 어떤 키 값에 어떤 밸류가 들어가는지가 나오는데 요 내용들은 우리가 이 빌드 세팅에서 설정하는 요쪽의 키 값과 요쪽의 밸류 값이 요 명령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키 값과 밸류 값이 어떤 식의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고 요 로그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요것도 팁으로 드리자면 프로젝트 콘피그를 보실 때 여기 보실 때 여기에는 풀어서 써져 있어요. 이게 빌드 프로덕트 패스야 그리고 빌드 값인데 요걸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거를 세팅 네임으로 바꿔주면 실제로 빌드 그 로그에 찍히는 변수 값이 여기에 나와요. 요거랑 데피니션을 바꾸면 오른쪽에 찍히는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찾아보시면 빌드 로그랑 매칭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빌드 로그 옆에 타임라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일들이 얼마나 병렬적으로 빌드되느냐, 빌드 속도가 왜 느려지느냐를 보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빌드할 때마다 딜라이브 데이터에 우리 이 앱에 내용들이 생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앱이 빌드되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앱인데 여기에 빌드 데이터 폴더 안에 우리가 앞에 설명드린 컴파일할 때 목적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목적 파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목적 파일뿐만 아니라 엑스코드는 이제 소스 코드를 증분 빌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단계에서 앞에 단계에서 컴파일했던 거랑 바뀐 게 뭔지만 찾아서 바뀐 부분만 빌드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속도가 빠르니까요. 모든 걸 계속 다시 빌드할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인이나 카카오처럼 되게 큰 프로젝트를 빌드한다 그러면 거의 막 1시간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전체 빌드를 다시 하면. 그래서 증분 빌드를 해야지만 빨리 빌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파일들이 같이 생깁니다. 목적 파일을 만들면서 어떤 의존성이 있는지 이 파일을 빌드하려면 뭐가 바뀌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지를 다 그 관계들이 있는 애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요. 그래서 그 기록해 놓는 게 의존성을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 의존성 정보는 .swift deps 파일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엑스코드 14까지는 요게 텍스트 파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요것도 바이너리 파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열어보실 수는 없을 텐데 여기 안에 네, 증분 빌드한 기록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어떻게 동작하냐면 어떤 파일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구현 안에 함수에 우리 뭐 이름이 있고 매개 변수가 있고 리턴 타입이 있잖아요. 그럼 함수의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을 가지고 그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만 봅니다. 구현부를 보진 않고요.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바뀌면 아 얘는 호출하는 애들이 다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기록을 해놓고 그걸 사용하는 애들이 인터페이스가 바뀌면 다시 빌드하는 그런 형태로 중분 빌드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카이브인데요. 아카이브는 이제 배포하기 전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아카이브를 하면 아까 봤던 그 딜라이브 데이터 옆에 아카이브 폴더에 생성이 되고 아카이브도 번들입니다. XC 아카이브라는 번들 안에 네, 앱 파일이랑 디버그 심볼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 디버그 심볼도 한 번 더 번들이에요. 번들 안에 번들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앱과 그 특정한 앱스토어에 올린 버전과 그게 크래시 났을 때 크래시 리포트를 분석해 주기 위해서 묶어 놓은 디버그 심볼을 같이 보관해 놓은 게 아카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동작들을 이제 빌드하는 단계에서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코드로만 빌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엑스코드처럼 빌드를 도와주는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화하거나 뭐 GitHub 액션에서 자동 빌드를 한다거나 패스트레인으로 빌드를 한다거나 이렇게 CI/CD로 빌드를 할 때는 엑스코드로 빌드하지 않고 엑스코드 빌드라는 명령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엑스코드에서 빌드하는 거랑 엑스코드 빌드 명령어로 빌드하는 거랑 동작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 부분이 달라져서 최근에 해외에서는 이 엑스코드 빌드로 빌드할 때마다 자꾸 앱스토어 API를 요청해가지고 빌드가 너무 느려졌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는 엑스코드 빌드 서비스로 엑스코드 내에서 빌드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한 상태로 동작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드한 거를 그 빌드 결과를 우리 여기서 보고 있는 엑스코드 로그에서 보는 이 빌드 리포트를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빌드 과정에서 오류들을 파일로 보실 수 있는데 그 파일도 XC result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요거를 그 XC result 툴이라는 걸로 실행해 보면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엑스코드가 빌드하면서 만들어낸 리절트 파일을 HTML 같은 걸로 리포트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빌드할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떤 함수가 깨졌고 어떤 함수가 잘 빌드가 됐는지 어느 파일이 빌드가 실패했는지를 HTML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JSON 같은 걸로 빌드해서 GitHub 액션에서 이걸로 리포트를 한 다음에 JSON으로 바꿔서 뭐 어디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런 자동화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빌드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여러분들 빌드하고 나면 실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할 때 어떻게 실행이 되냐 하면 자, 흔히 이제 엑스코드에서 실행한다 그러면 그냥 엑스코드가 그걸 띄워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맥OS 앱을 만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맥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 맥 샘플을 실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빌드하고 나서 그냥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프로젝트예요. 네, 그러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앱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죠? 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놨더니 자, 실행이 됐어요. 이렇게 창이 떴는데 이렇게 되면 엑스코드가 이 앱을 실행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엑스코드가 앱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엑스코드는 LLDB라는 디버거를 실행을 합니다. LLDB라는 디버거를 실행을 하고요. 이 디버거가 앱을 실행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야 이 디버거에서 사용하는 여기 콘솔 우리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여기에 콘솔 창에 LLDB라고 뜨잖아요. 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엑스코드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LLDB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LLDB를 엑스코드는 LLDB한테 요청을 하고요. LLDB가 앱을 실행을 해서 디버깅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디버그로 빌드했을 때만 이래요. 디버그로 빌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디버그로 빌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제 손가락이 부족하네요. 자, 여기서 디버그 익스큐션이 아니라 런이죠. 네, 런에서 디버그 익스큐션이 아니라 요걸 빼버리면 이제 디버거가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거의 바로 뜨잖아요. 이렇게 디버거가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해주는데, 그렇게 바로 실행하는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외부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요 1번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iOS가 궁금하실 텐데요. iOS는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iOS 맥앱은 이렇게 떴지만 iOS는 우리가 실행을 하면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되고 나서야 앱이 뜨잖아요. 그래서 흔히 시뮬레이터 엑스코드는 시뮬레이터를 실행해주고 시뮬레이터가 앱을 실행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렇게 마찬가지로 아이폰 앱도 엑스코드가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엑스코드는 시뮬레이터를 실행시켜주는 경로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키고 앱은 디버거한테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폰 앱도 디버거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디버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시뮬레이터 안에 이렇게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앱이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앱은 디버거가 실행했기 때문에 디버거의 차일드 프로세스일 뿐이고요. 그 앱은 이 시뮬레이터에 있는 런타임 API를 사용을 해서 화면을 그리는 요청을 그쪽으로 할 뿐이지 실행되는 주체는 시뮬레이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뮬레이터는 그 런타임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만, 그리고 이벤트 처리해주고 이런 역할만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폰 앱도 릴리즈 모드로 빌드를 하고 여기서 그 실행할 때 실행 옵션을 콘솔 자, 여기서 아이폰 앱도 여기서 이 디버그 옵션을 끌 수 있거든요. 아이폰 앱도 디버그 옵션을 끄면 디버거가 빠지겠죠. 그러면 디버거가 빠지고 이 디버거를 빠졌기 때문에 얘를 실행시켜주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럴 때 요 런치d 심이라는 요 프로세서가 시뮬레이터도 띄워주고 앱도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라요. 디버거가 좀 느려지는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느려지게 되고요. 요 1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요 1번 동작, 아까 맥이랑 아이폰에서 요 1번의 역할은 흔히 리눅스나 유닉스들은 모든 운영체제가 시작이 되자마자 실행이 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번 프로세스가 있는데, 맥OS에서는 그 1번 프로세스가 런치d라는 애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이 런치d라는 애가 시작이 된 다음에 새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엑스코드도 새 앱을 실행을 시켜줄 때는 자기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런치d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런치d한테 자, 이 프로그램 좀 실행시켜줘 라고 요청을 해서 시뮬레이터를 띄우는 애도 런치d가 띄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릴리즈처럼 외부 실행하는 애들도 다 런치d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코드가 직접 실행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디버거를 사용하게 되면 디버거가 저 실행한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동작하는 애들을 브레이크 포인트로 걸어서 뭐 확인하고 절차 뭐 심볼 받아서 API로 전달해 주는데, 요 과정들이 그 디버거 서버는 요 프로세스를 바로 프로세스를 어태치해서 내부적인 거를 막 추적해 주는데, 요 RPC 서버라는 애는 통신을 합니다. 엑스코드와 내부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때 요 구간이 TCP를 사용을 하고 파일 디스크립션과 TCP를 사용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그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하더라도 요만큼이 같이 디바이스로 넘어가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요만큼이 같이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테스트인데요. 테스트도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테스트는 흔히 여기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같이 만들고 나면 이 자리를 실행했을 때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테스트를 누르면 이 테스트도
옵션이 있어요. 테스트도 실행할 때 여기 보시면 디버거로 띄울 거냐 아닐 거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디버거 기본적으로 세팅들은 다 디버거거든요. 그러면 테스트 코드조차도 XC 테스트나 뭐 지금 요즘에 사용하는 스위프트 테스팅 매크로를 사용을 하더라도 둘 개 다 디버깅을 사용할 때 요 호스팅 어플리케이션을 켜기만 하면 이게 기본 설정이거든요. 맥OS든 iOS든 요거랑 상관없이 요 디버거를 세우는 것과 상관없이 테스트할 때는 잠시만요. 여기 아니다. 타겟에 가야 되죠. 네. 타겟에 테스트 타겟에 설정에 가보시면 여기 테스팅할 때 테스트 타겟을 테스팅할 때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앱이 뜬 다음에 그 내용들을 테스트할 경우에 사용하는 옵션이거든요. 요거를 켜놓으면 무조건 이 iOS 앱이 실행이 된 다음에 디버깅을 하기 때문에 얘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 앱이 디버거로 실행이 되고요. 디버거 안에서 테스트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디버거가 테스트 함수를 실행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끄고 요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테스트들이 꼭 저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내부에 간단한 동작만 테스트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끄고 끄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넌으로 바꾸면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끄시면 요 끈 버전대로 테스트를 하면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안 돌아가고 테스트를 하실 수 있어서 테스트 코드가 훨씬 더 빨라져요. 테스트만 하는 동작으로서는. 그래서 앱 내용과 상관없이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넌으로 바꾸고 테스트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요렇게 바꿔놓고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 코드를 실행할 프로세스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앱을 실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엑스코드 내에 있는 XC 테스트라는 또 테스트 실행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테스트만 대신해주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가 테스트 코드들을 하나씩 실행하면서 테스트를 또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엑스코드 헬퍼랑 통해서 테스트 결과를 이제 여기 뭐 누르고 나면 여기 빨간색 들어오거나 초록색 들어오거나 이러잖아요. 이 결과들을 XC 테스트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을 한 다음에 얘한테 알려줘서 보여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버거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테스트 코드도 전혀 다르게 동작을 해서 아주 가끔씩은 iOS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macOS 같은 경우는 저걸 런으로 바꾸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테스트 코드가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게 동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앱에서 동작할 때랑 XC 테스트랑 동작할 때랑 전혀 다른데요. 왜냐하면 디버거로 돌리면 샌드박스 규정에 의해서 맥 앱도 마찬가지고 iOS 앱도 마찬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폴더가 제한이 돼요. 근데 XC 테스트로 테스트할 때는 얘는 런치디가 띄워주는 애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에선 통과하는데 내가 만든 앱에선 통과하지 못하는 코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썼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보면 실행한 시점부터 엑스코드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뭐 폴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파일,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인덱스 DB도 있고 그걸 다시 띄우려면 재시작해야 되고 빌드 과정에서 생기는 파일이 있고 또 그거를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지 그 로그를 보는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디버그를 할 때 디버거가 띄우는 과정이나 릴리즈로 띄우는 과정 테스트 코드 할 때 되고 안 되고 넌으로 바꾸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누르면 대부분 되잖아요. 엑스코드는 누르면 대부분 되는데 안 될 때가 문제거든요. 그냥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흔히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엑스코드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는 과정들을 더 깊숙이 아시려면 방금 설명드렸던 파일들이나 폴더들이나 그 구조들을 살펴보시고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랑 다르구나 혹은
이제 이 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비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코드 버전이 바뀌면 저 폴더 구조들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새 엑스코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구 엑스코드에서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도 엑스코드 호환성을 위해서도 일단은 프로젝트는 뭐 낮은 버전에서 만들고 새 버전의 옵션을 넣는다던가, 네, 그런 팁들을 좀 활용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놓쳤거나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까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없는 역할을 대신 해드리고 있는데, 신입 개발자들은 사실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가 제일 당황스럽잖아요. 엑스코드가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뭐 파일이 잘못된 건지 그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찾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파헤쳐야 되는지 약간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거를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외워야 될 필요도 없고,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실 수 있는 자료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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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테스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그 iOS 앱의 코드들을 테스트하려면 이제 넌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경우가 UIKit이나 SwiftUI 같이 UI 코드들이 붙어 있는 경우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걔를 임포트해서 써야 되는데 얘를 넌으로 하면 액세스 테스트가 UIKit이나 SwiftUI를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제 걔네들을 분리하고 그 뷰 코드들,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을 테스트하는 코드들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UI를 테스트하려면 이제 UI 테스트로 넘어가야 돼서 아예 테스트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넌으로 바꿔서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면 오히려 구조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또 얘기하세요. 여기까지만 받고 마무리하죠. 네. 네. 맞아요. 용도가 다른 건데요. 빌드는 이제 빌드를 해서 기계어를 만들고 싶은 건데, 분석 과정에서는 둘 다 똑같은 기능을 사용을 하죠. 구조적으로 문법 구조나 뭐 이런 것들,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근데 인덱스는 개발자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고, 빌드는 개발자들이 이제 배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고요. 이제 인덱스가 없다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코드 컴플리션이나 뭐 리팩터링이나 뭐 부가 기능들을 못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덱스가 없어도 아마 VS 코드나 별도 에디터로 하셔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소스 킷만 제공이 돼도 이제 VS 코드에서 스위프트 코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스 킷 그 LSP만 제공이 되더라도 자동 완성은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엑스코드가 너무 무거워서 그 인덱스를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 환경을 세팅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무거운 프로젝트들은 인덱스만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엑스코드가
개발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데이터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그 안 지우고 계속 쌓아두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좀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불편한 거죠.